그리고 사실 그는 말수는 적었지만 꺼내는 말마다 매우 지적이고 기발했다. 아마도 내가 한 번도 안무가나 무용수가 자신의 소명의식을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그렇게 보였던 것 같다. 그날 밤 집에서 나는 마르첼라에게 빅토르 알메다의 인상이 좋았다고 말하며 그가 혹시 게이냐고 물었다. 그녀는 벌컥 화를 내며 그렇지 않다고. 모든 남자 무용수를 게이 취급하는 건 멍청하기 그지없는 편견이며 통번역가 협회에도 남자 무용수와 동일한 비율의 게이가 있을 거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사과하면서 게이에 대해 아무런 편견도 없다고, 그저 아무 의도 없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고 말했다. 변신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실제로 성공을 거둘만 했다. 빅토르 알메다는 사전 홍보를 충분히 했고 그래서 개막일 밤에 올림피아 극장은 미어터질 지경이었다. 심지어 입석 관람자도 있었다. 관객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다. 무용수들이 올라선 계단은 그들의 움직임에 따라 변했고 조명 덕분에 계단이 공연의 진정한 주인공처럼 보였다. 음악은 없었고 무용수들은 손발로 날카롭거나 거칠거나 쉰 목소리와 휘파람으로 박자를 맞추며 몸을 움직였다. 무용수들은 번갈아 조명에 필터를 설치해 조명의 강도와 색깔을 바꾸었다. 조명이 바뀔 때마다 무용수들은 무지개 빛깔이 되었고 마치 피부 자체가 변한 것처럼 보였다. 아름답고 놀랍고 상상력이 풍부한 작품이었다. 공연이 이루어지는 1시간 동안 관객은 다음 장면을 기대하며 숨을 죽였고 객석에선 기침 소리 하나 나지 않았다. 원래 이 공연은 5회 예정이었지만 10회로 연장해야 했다. 언론에는 매우 긍정적인 기사가 실렸고 하나같이 마르첼라의 무대 장식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텔레비전 방송국은 그 공연을 녹화해 예술 프로그램에서 일부를 소개했다. 나는 그 공연을 3번이나 보러 갔다. 갈 때마다 극장은 10,000원이었고 첫날 개막 공연처럼 그 열기도 식지 않았다. 극장에 3번째 간 날 나는 공연이 끝난 뒤에 올림피아 극장의 좁고 꼬불꼬불한 계단을 올라 분장실로 가서 마르첼라를 찾았다. 그때 땀에 젖은 근사한 모습에 빅토르 알메다에게 안긴 그녀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너무 놀라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미친 듯이 키스하던 그들은 나를 보자 당황하며 포옹을 풀었다.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척 그들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지난 2번의 공연보다 이번이 더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르첼라는 몹시 불편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당신이 본 곳에 대해 해명해야겠죠? 마르첼라, 그럴 필요 없어. 당신은 자유인이고 나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는 함께 살고 잘 지내잖아. 하지만 그건 우리의 자유를 어떤 식으로도 침해할 수 없어.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겠어. 내가 정말 후회한다는 것만 알아줘요. 그녀가 말했다. 비록 겉모습은 그렇지 않아 보일지 모르지만 장담하는데 빅토르와 나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오늘 밤 일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시시한 거예요. 그런 실수는 다시 하지 않을 거예요. 난 당신을 믿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녀가 그렇게 자책하는 것을 보자 나도 괴로워졌다. 잊어버려. 제발 부탁이니 그런 얼굴 하지 마. 당신은 미소 지을 때가 가장 예뻐.
실제로 이후 며칠 동안 우리는 다시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고 그녀는 상냥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이려고 무척 노력했다. 사실 나는 마르첼라와 알리칸테 출신의 안무가 사이에 로맨스가 싹 텄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다지 충격을 받지 않았다. 우리 관계가 오래 지속되리라는 환상을 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걸 사랑이라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녀에 대한 내 사랑은 매우 피상적인 감정에 머물렀다. 그래서 상처를 입거나 모욕을 받았다고 느끼지 않았다. 단지 또다시 혼자 살기 위해 언제쯤 이사하면 좋을지만 궁금했다. 그 후부터 나는 마드리드에 남는 게 좋을지 아니면 파리로 돌아가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2, 3주 뒤에 마르첼라는 빅토르 알메다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현대무용 페스티벌에 변신으로 초청을 받았다고 알려주었다. 그녀가 자신의 능력을 독일에 알리기에 둘도 없는 좋은 기회였다. 아주 좋은 소식이네. 내가 말했다. 틀림없이 변신은 마드리드에서처럼 그곳에서도 성공할 거야. 당신은 나와 함께 갈 거예요. 그녀가 서둘러 말했다. 그곳에서 당신은 번역 일을 계속할 수 있을 거고. 하지만 나는 그녀를 애무하며 바보처럼 굴지 않고 그렇게 고민스러운 표정도 짓지 말라고 말했다. 나는 독일에 가지 않을 것이고 그럴 돈도 없었다. 마드리드에 남아 번역 일을 계속할 작정이었다. 나는 그녀를 믿는다고. 그러니 독일에 가라고. 그녀의 경력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이니 나머지는 모두 잊어버리라고 충고했다. 그녀는 나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고 내 귀에 속삭였다. 당신에게 맹세하는데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절대로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 물론이지. 나는 그녀에게 키스했다. 마르첼라는 기차를 타고 프랑크푸르트로 떠났고 나는 아토차역에서 그녀를 배웅했다. 바로 그날 며칠 후 단원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떠나기로 되어 있는 빅토르 알메다가 아베 마리아 거리의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매우 심각한 얼굴이었고 부쩍 야윈 것 같았다. 나는 그가 올림피아 극장이 이를 해명하려고 왔다고 추측하고 바르비에리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자고 했다. 그는 자신과 마르첼라는 서로 사랑하고 내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게 도덕적 의무일 것 같다고 말했다. 마르첼라는 내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아 그를 사랑하면서도 계속 내 옆에서 희생을 감수했다. 그는 그런 희생이 그녀를 불행하게 만들 뿐 아니라 그녀의 경력에도 해가 될 거라고 지적했다. 나는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그런데 내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뭐냐고.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거냐고 말했다. 그래요.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어느 정도는 그래요. 당신이 먼저 말을 꺼내지 않으면 그녀는 결코 헤어지자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여자에게 헤어지자고 먼저 말해야 하나? 이타적이고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연극을 하듯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당신은 신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내게 경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전만 해도 우리는 항상 편한 말투를 사용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내가 마르첼라보다 20살이나 많다는 것을 일깨워 주려는 것일까? 자네는 지금 나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네, 빅토르. 내가 말했다.
사실대로 털어놓게. 마르첼라와 자네가 이 방문을 계획한 거지. 그녀가 용기가 나지 않으니 자네에게 말해달라고 부탁했나? 그는 의자에서 몸을 들썩이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하지만 곧 그렇다고 대답했다. 우리 두 사람이 결정했습니다. 그가 인정했다. 그녀는 당신에게 고통을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온갖 죄책감을 느끼고 있죠. 하지만 나는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녀의 감정이라면서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이 감상적인 싸구려 말이라고 하면서 그 뜻을 설명해 주려다 그만두었다. 이제 그와 함께 있는 게 힘겨웠고 얼른 헤어지고 싶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테니 그만 혼자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그에게 곧 결정해서 알려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공연이 성공을 거두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그와 악수했다. 사실 나는 이미 마르첼라를 이 무용수에게 맡기고 파리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상태였다. 그저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난 것 뿐이었다. 이틀 뒤 오후에 바르비에리 카페 안쪽에 내 단골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느 우아한 여인 형상이 갑자기 내 테이블에 다가와 나를 쳐다보았다. 아직도 날 사랑하는지 물어보진 않을게. 이미 아니란 걸 아니까. 나쁜 소녀가 말했다. 영계만 밝히는 놈. 나는 너무 놀라 나도 모르게 반쯤 차있던 생수병을 떨어뜨렸고 산산조각난 병 조각이 머리카락을 뾰족하게 세우고 문신을 한 옆 테이블의 젊은이에게 튀었다. 안달루시아 출신 여종업원이 급히 유리 조각을 지우는 동안 나는 3년이 지난 지금 전혀 예기치 않게 갑자기 부활해 세상에서 가장 의외의 장소인 라바피에스의 바르비에리 카페의 모습을 드러낸 여자를 살펴보았다. 5월 말이라 더운 날씨였지만 그녀는 하얀 앞트임 블라우스 위에 하늘색 봄 자켓을 걸쳤고 목에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심혈을 기울여 화장했지만 초췌한 얼굴과 툭 튀어나온 광대뼈, 눈 주위에 가는 주름살은 숨기지 못했다. 겨우 3년이 지났을 뿐인데 그녀를 보니 좋기 10년은 지난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거의 할머니처럼 보였다. 안달루시아 출신 종업원이 바닥을 치우는 동안 그녀는 한 손으로 테이블을 톡톡 쳤다. 세심하게 다듬은 손톱에는 마치 방금 전에 네일숍에 갔다 온 듯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길고 가늘었다. 그녀는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다 어처구니 없게도 내 행동을 꾸짖기 시작했다. 난 네가 네 딸 또래의 코올리게 여자애와 함께 살고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그녀는 화를 내며 같은 말을 반복했다. 게다가 히피와 함께라니 분명 샤워도 안 하는 여자일 거야. 어쩌다 이런 삼류인간으로 전략했니? 리카르도 소모크루시오. 나는 그녀의 멱살을 움켜잡고 큰 소리로 웃고 싶었다. 농담이 아니었다. 그녀가 질투심에 불타 이런 난리를 떨다니, 그녀가 감히 내게 그런 말을 하다니. 넌 지금 53이나 54이야, 그렇지? 그녀는 말하며 테이블을 손으로 탁탁 쳤다. 그 영계는 몇 살이니? 20살? 33살이야, 내가 말했다. 나이보다 젊게 보이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고 행복은 사람을 젊게 만들어주거든. 그런데 넌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아. 그 아이 샤워는 하고 다니니? 그녀가 격앙된 말투로 물었다. 어쩌다 다 늙어서 그런 더러운 걸 좋아하는 취미를 갖게 된 거야? 야쿠자 후쿠다에게 배웠지. 내가 말했다. 더럽고 추잡한 것 역시 침대에서는
나름대로 매력적이라는 걸 깨달았거든.